Now approaching the entranceway via the front door. The hammer covered with what appears. It's our special delivery. This is just the sweetest little meat. With Mrs. Wenger on film for the first time. Does he have a gun? The planes are everywhere. (1963년 11월 10일) 도나 앨런 브라운은 플로리다의 할리우드에서 부모인 세라 제인 브라운과 로버트 캐시 브라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에겐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맏딸인 도나와 2명의 여동생 제니와 미셸이 있었습니다. 도나는 가족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모성 본능이 강했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죠. 그리고 브라운 가족은 화목한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로버트는 보험 설계사, 어머니인 세라는 뉴욕의 신문 유통업체인 코니시 디스트리뷰터스의 파트너사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둘은 도나가 17살일 때 이혼을 하였고 어머니인 세라는 재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런 환경에서 자란 도나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외형적이었으며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었죠. 삶이 행복한 것이라 생각하던 그녀는 남들도 자신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병원 수술실 기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직장 동료인 그렉 윙어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는 한국에서 중2로 1년간 군 복무를 하고 돌아온 남동생인 마크였습니다. 이 길고 긴 사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될 바로 그 마크 윙어를 이때 만난 것이었습니다. 마크 윙어는 1962년 11월 26일 오하이오주 엘리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인 제럴드는 산업용 절단기 회사인 에버렛에서 기술 관리자, 셀리 윙어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윙어 가족도 도나의 가족처럼 유대인이었고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마크는 막내였고 형과 누나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꽤 야심차고 똑똑했습니다. 버지니아 군사대학에서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핵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나를 만날 시점엔 실험실 제조업체에서 물리학자로 일하며 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해외 파병 군 장교 출신의 핵물리학자인 마크를 만난 도나는 그에게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크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도나에게 푹 빠져갔죠.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를 시작했고 도나의 가족도 그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손을 잡고 함께 지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도나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마크를 행복하게 해주었죠. 그리고 이렇게 큰 사랑에 빠진 둘은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1989년 3월에 마크의 프로포즈로 결혼에 골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에 양가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였죠. 결혼 후 마크는 곧바로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핵물리학 연구직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을 안고 마크는 도나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그녀도 기뻐하며 그곳으로 함께 이사를 하면 되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한 도나는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서 성형외과 어시스턴트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사한 동네는 아이를 키우기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라 이제 둘 사이에 아이만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집, 좋은 동네, 부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행복한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6년 동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임신은 되지 않았고 결국 의학적인 문제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큰 불행감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도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되길 갈망했기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리고 마크도 아이들로 집이 북적이는 대가족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도나와 마크의 집에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나가 평소처럼 출근하여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의사 한 명이 와서는 입양을 위해 아이를 포기할 10대 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전해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혹시 아기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도나는 운명과도 같은 이 순간에 너무 기뻐하였고 자신이 입양을 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1일 마크와 도나는 아름다운 딸을 가족으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베일리 엘리자베스 윙어라고 지어주었죠. How do you feel, Donna? I'm overwhelmed. And I just want her to know that it just so happens that the day she's coming home to us is the anniversary of our engagement of Mark and I. Oh, isn't that wonderful? Here comes our special delivery. Oh, look. Oh, 베일리는 그들 삶의 빛이었습니다. 도나는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이 말한 것처럼 엄마가 되는 건 아마 도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엄마는 요즘 베일리와 함께 있으면서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유대감을 좀 형성한 것 같아요. 아니, 유대감이 많이 형성됐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아기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디앤 슐츠라는 친구는 도나가 병원에서 친해진 사람으로 매우 소중한 존재였죠. 그녀는 엄마가 된 도나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배우도록 도왔고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This is my just the sweetest little niece. 디앤은 이모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인 존과 함께 윙어 부부와 외출하여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그날은 베일리가 생후 3개월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마크가 테네시로 출장을 간 동안 도나는 베일리를 데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가족과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땐 그녀의 어머니인 세라가 공항에서 집까지 데려다줄 밴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100일도 안 된 손녀와 딸이 걱정된 것이었죠.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후 도나는 예약된 그 밴을 타고 공항에서 집까지 1시간 반 동안 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넓은 밴에 자신과 딸만 타다 보니 매우 편하게 느껴졌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밴의 운전기사는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이었죠. 담이라는 이름의 신과 종종 대화한다는 둥 살인과 같이 끔찍한 것들의 환상을 경험한다고 말이죠. 게다가 아기 엄마인 도나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하였고 나이든 여성이 취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꽤 난폭하게 달리기도 했죠. 그래서 도나는 어린 딸과 함께 공포에 젖었고 그저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사히 집에 도착한 뒤 여전히 충격에 빠져있던 도나는 디앤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출장 중에 있던 마크에게도 전화하여 알렸고 그는 매우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는 거 모두 종이에 적어놔. 그리고 며칠 뒤 도나와 마크가 집에 있을 때 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화기 너머에선 이상한 신음소리가 섞인 숨소리만 들려왔죠. 이 소리를 똑똑히 들은 마크는 그 운전기사라고 확신했고 그 밴 택시 회사에 전화하여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선 로저 해링턴이라는 그 기사를 정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일 후 다시 평화가 찾아온 윙어 가족의 집에선 마크가 지하실에서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위층에 있던 도나나 아기가 걱정되어 급히 메인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선 침대에 얌전히 누워있는 베일리가 눈에 들어왔죠. 곧 도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는 순간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바로 총을 집어든 마크는 복도를 통해 부엌으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도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바로 옆에 어떤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로 망치를 이용해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떠올리기도 전에 총으로 그 남자를 쏴버렸죠. 911 emergency. Help me! My God, my wife's breathing. Okay, you need an ambulance? I need everything. I need everything. Springfield Police. Yes, help me. What's the problem? I just saw this man in my house. He's inside your house Kill right my now? wife. Kill him. He beat my wife. Is he in there right now? Yes. Does he have a gun? Her brains are everywhere. Where's the man at? He's laying on the floor. Is he dead? I don't know. He's making weird sounds. Sir. 20. Sir. 20. Sir, 20. slow down. I can't understand you. Slow down. Is the man still in your house? Yes, he's laying there on the floor with a bullet in his head. Did you shoot him? Yes, I shot him. He was killing my wife. Please, my baby's crying. My baby's crying. I gotta go. I'll call you right back. 911 교환원은 다시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Hello. Winger? Yes. Yes. This is the police department. We've got officers en route. I need to know what's going on there. My wife is dying on the floor. Okay, is she still alive? I think so. Okay, we've got ambulance en route and we've got police officers en route. Where is the gun? I left it on the table. It's on the table. It's on the table. Please, Okay. God, please come here. We've got people on the way. Okay. Who is this man? I don't know who he is. He's still inside the house? Yes, he's laying on the floor. Okay, You I don't- gotta hold my wife. I gotta get to my wife. Okay, are you Mark Winger? Yes, I am. Yes, I am. Okay, and your wife is Donna? Yes, she is. When did the man come there? I know, a few minutes ago. Wait, I gotta get to my wife. Please, just let me get to my wife. I won't hang up. Okay? Okay, we've got officers en route. Okay, my door's open. Okay. Okay. 경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나와 침입자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도나는 부엌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었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침입자가 등을 대고 누워 있었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데이브 베링어 경관은 부상자들이 곧 앰뷸런스에 옮겨질 것을 알고 즉시 경찰차로 달려가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와 범죄 현장과 피해자들의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 직후 이들은 데이브 경관의 예상처럼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죠. 그리고 형사들은 마크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침입자가 공격에 사용한 망치는 자신의 것으로서 도나가 모자거리를 설치하라는 것 때문에 그곳에 놔둔 것이라 하였죠. 그리고 지하실에서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하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곧바로 달려가서 메인 침실에 있는 아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평소 도나가 아기를 놔두고 혼자 어디론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죠. 그리고 곧바로 도나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총을 들고 그곳으로 갔을 땐 아내를 공격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쏴버렸다고 했습니다. 총을 맞은 그 남자는 뒤로 넘어가면서 등을 바닥에 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려 하면서 자신을 바라봤다고 하였죠. 그래서 마크는 다시 그를 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동안 찰리 콕스 형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마크는 콕스 형사에게 침입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는지 물었습니다. 콕스 형사는 이미 침입자의 지갑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한 상태였지만 일단 바로 답하지 않고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계속해서 콕스 형사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답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로저 맞아요? 그래서 콕스 형사는 눈썹을 약간 찡그리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크는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가족을 괴롭혔던 그 벤 택시 기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로저의 회사에 전화해서 괴롭히는 걸 그만두라고 얘기했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때 마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콕스 형사는 이미 로저 해링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콕스 형사는 마을에 트레일러 파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로저와 그의 아내는 트레일러를 임대하며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로저의 가정폭력 사건에도 개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콕스 형사는 27세의 로저가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미리 로저에 대해 알고 있던 콕스 형사는 충분히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마크는 형사들에게 콜라를 좀 마셔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수석 형사인 더그 윌리엄슨 형사가 콜라를 가지러 부엌에 있는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냉장고에 붙어 있던 메모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건 도나가 그날 벤을 탔을 때 일어난 일을 상세히 적은 여러 장의 메모였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던 내용은 마크가 설명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집 밖에는 로저의 차가 역주행 방향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선 마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4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였죠. 게다가 칼 한 자루와 검은색 전기 테이프가 손잡이에 감겨있는 타이어 렌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식탁 위에선 로저의 노란색 커피 머그잔과 담배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흉기인 피로 물든 망치도 있었죠. 콕스 형사와 더그 형사는 이렇게 모든 정황이 딱딱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고 마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던 도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엔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건 로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자신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지만 형사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마크는 아내를 공격하던 악마를 처단한 영웅으로 모두가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발생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종결되었습니다. 끔찍하고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도나의 가족은 마크와 아기 베일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온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번갈아가며 스프링필드의 그 집으로 가서 아기를 돌보는 걸 도와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도나의 유족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마크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하리만치 술을 마셨고 끔찍할 정도로 폭력적인 총격 장면이 담긴 영화들을 봤는데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 마크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보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코앞에서 아내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있던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으니 충분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가 겪은 일의 상심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극복하도록 놔두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마크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었죠. 그렇게 약 4개월 동안 도나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마크를 도와주었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보모를 구하는 걸 고려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곧바로 보모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23살의 레베카 시믹이었습니다. 매우 상냥하고 배려심 깊고 예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죠. 베일리를 돌봐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도나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성실하고 착한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레베카를 달갑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나의 절친이었던 디앤이었죠. 그녀는 그때까지도 베일리를 키우는 걸 돕고 있었습니다. 보모인 레베카가 와서 베일리를 돕기 시작했는데도 거의 의무적으로 그 집에 와서 생활하면서 도왔고 도나를 대체하려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레베카는 이러한 디앤의 행동에 우려를 표했지만 단지 친한 친구를 잃은 상심 때문에 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레베카가 보모로 일한 지 약 1년이 되었을 때 마크는 기뻐하며 도나의 가족에게 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집에서 보모 생활을 하던 레베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이죠. 사실 이건 레베카에게 조금 황당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는 첫 잠자리를 가졌을 때부터 자신은 임신을 시킬 수 없는 몸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하여간 이 소식을 듣게 된 도나의 가족은 일단 축하는 해줬지만
이후 마크가 보인 행동 때문에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레베카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는 유대교 집안이었고 도나의 집안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둘은 더욱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베카와 함께 시작한 마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과 아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마크의 가족 랍비인 마이클 다츠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마크, 어떻게 유대교를 포기할 수 있어요? 유대교는 너무 어렵고 용서라는 게 없어서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엇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자 마크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떤 용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마크는 레베카와 정말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고 베일리의 아버지 역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There's our view on our balcony, and Prince Charming is cooking breakfast. So it's very easy to understand why I'm going to marry this man. Mrs. Wenger on film for the first time. 이 둘은 1996년 10월 하와이에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나의 가족은 도나가 살해된 지 고작 14개월 만에 재혼하는 그를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도나를 이제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녀와의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던 그 집을 떠나 스프링필드 교회에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하였고 이후 3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마크의 부부는 이렇게 가족이 많아지면서 도나의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건 그들에게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도나의 어머니인 세라가 손녀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올 때면 도나가 생각난 건지 매번 울었는데 이건 마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라가 이렇게 울 때마다 그는 베일리 옆에서 울지 말라며 다그치곤 하였죠. 게다가 베일리에게 도나의 목걸이를 걸어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크는 기분이 나쁘다며 걸어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크의 이러한 적대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플로리다의 집으로 돌아간 세라가 마크의 편지를 받게 된 것이었죠. 더 이상 베일리는 당신을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충격을 받은 세라는 그러지 말라며 애원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절대로 허용해줄 생각이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손주를 그대로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베일리의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베일리가 조금씩 커가며 레베카에게 세라가 누구인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레베카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너희 엄마였던 도나의 어머니셔. 그분은 너희 엄마만큼 너도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신단다. 한편 마크는 그 충격적인 살인사건에서 완전히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사실 도나가 살해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도나의 생명보험금 관련 서류를 제출했었고 그렇게 15만 달러를 받은 상태였죠. 게다가 범죄 피해자 보상법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 당시 주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인 2만 5천 달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크에겐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나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그는 살인 택시기사인 로저를 고용한 택시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과실치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저가 이런 일을 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걸 미리 알고 해고를 했다면 도나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스프링필드 경찰은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던 마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비극적인 남편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멀어 보였으니까요. 마크가 택시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후 그는 스프링필드 경찰국에 깜짝 방문을 하였습니다. 형사들은 이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찾아오기까지 하는 경우는 더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찾아온 마크가 꺼낸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제 총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왔어요. 이 과정에서 그가 추가로 한 말이 형사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확실히 종결은 된 건가요?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있는 게 있나요? 콕스 형사는 이런 질문을 쉬지 않고 하는 마크를 보고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재혼했다고 자랑하러 또 경찰국에 방문했을 땐 그 의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콕스 형사와 더그 형사는 윗선에 보고하여 이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야 된다고 건의하였지만 그냥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직감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가져온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하였죠. 하지만 이들에겐 강한 의심만 있을 뿐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도나의 죽음 덕분에 마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아내, 새로 태어난 예쁜 아이들, 몇 억에 달하는 보험금과 지원금, 직장이었던 핵안전부에서의 승진까지 나무랄 데 없는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그곳의 랍비, 도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죠. 마치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 로저가 다니고 있던 택시 회사가 반격을 해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 택시 회사인 바트 트랜스포테이션은 존폐를 논할 수 있을 만큼의 소송에 직면하였을 때 반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회사의 변호사들은 수년에 걸쳐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더그 형사와 콕스 형사도 이 조사에 합류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형사들이 필요한 건 단지 금전적인 문제였기에 바트사에서 이걸 해결해주고 법의학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조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폭탄급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나의 절친이었던 디앤 슐츠였죠. 그런데 디앤이 어떻게 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당시 디앤은 도나의 살인사건 이후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절친인 도나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망했다는 건 그녀에게 너무도 힘겨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할 건 마크였는데 말이죠. 하여간 도나가 살해된 지 3년이 지난 1998년 10월에 레베카는 몸이 좋지 않은 마크를 응급실로 데려갔었습니다. 그들은 대기실에서 디앤과 마주쳤고 그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둘을 노려보았죠. 그래서 마크는 레베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디앤에게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레베카는 디앤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앤은 그들에게 연락을 하는 대신 경찰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 당시 디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부부를 본 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자신은 이 살인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숨겨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갔지만 그렇게 하하호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둘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콕스 형사는 그녀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해주는 대가로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나가 살해되기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도나가 살해될 때를 포함한 6개월 동안 마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마크는 디앤과 재혼할 생각으로 결혼 반지까지 준비했었죠. 하지만 디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자고 했지만 마크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사실 도나가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충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던 디앤에게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출장 중일 때 도나의 시신을 발견하는 것뿐이야. 난 그런 일과 연관되고 싶지 않아. 경찰은 절친인 나부터 의심할 거라고. 그래도 마크는 계속해서 이 계획을 언급하였고 마침내 디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존과 이혼할 거야. 당신도 그렇게 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후 도나가 실제로 살해당했을 때 둘은 계속해서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밀은 계속해서 지켜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레베카라는 보모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빼앗기 시작하였고 결국엔 자신을 내쫓고 레베카와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였죠. 그리고 도나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시점에 응급실에서 우연하게 마크와 레베카를 만났고 그때 뒤에는 마크만 따로 불러서 얘기할까 하다가 나중에 마크와 전화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살 수가 있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만약 누구에게든 살인에 대해 말한다면 너도 더 이상 멀쩡히 지내진 못할 거야.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도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마크는 이렇게 디앤을 협박했고 그녀는 몇 년 동안 죄책감과 씨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콕스 형사와 더그 형사는 이렇게 말하는 디앤을 놓고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살인 당일에 디앤을 심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을 배신하고 레베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배신감에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디앤이 6개월 동안 마크와 사귀면서 머물렀다는 호텔들의 기록을 확인하였고 이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둘의 통화 기록을 모두 확인해보자 총 1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콕스와 더그 형사는 레베카 이전에 마크의 집에서 일했던 보모들을 포함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보모는 디앤의 남편인 존이 마크의 집으로 디앤을 찾는 전화를 해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보모는 밖으로 나가서 디앤의 차가 진입로에 있는 것을 보고 존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마크의 침실 문을 두드렸더니 잠시 후에 디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편이 전화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며 얘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도나의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죽기 2개월 전부터는 디앤이 이상하게 행동하며 자기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면서 얘기했죠. 저도 그걸 듣고는 디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걔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마치 마크를 갖고 싶어서 질투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마크도 이상했어요. 도나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성관계가 그립고 여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를 꼬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엄청 불편했었어요. 디앤이 이렇게 형사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있을 때 마크는 택시 회사인 바트사에 150만 달러의 합의금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트사에선 이 소송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차에 디앤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건 바트사의 변호사인 존 놀란이었죠.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디앤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크와 합의를 해선 절대로 안 되며 곧 경찰에서 그 사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끊었죠. 하지만 바트사에선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저희한테 합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구시길래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회사엔 발신자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앤은 자기 소개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소송에 쓸 수 있도록 진술서를 써주시면 좋겠군요. 그래서 디앤은 바트사로 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적은 60장이나 되는 진술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크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철회하면서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마치 선심 쓰듯 얘기하였는데 버스는 이미 떠나서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건 재조사의 첫 번째 단계는 수사 중에 나왔던 증거들을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증거를 회수하러 가지만 증거 보관실에 있어야 할 증거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바트사에 대한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크의 변호사들이 이미 모두 회수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윗선에서 미리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조사를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수사기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증거들을 회수하기 위해 마크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지만 변호사들은 사정을 듣고 흔쾌히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물을 모두 회수했다고 생각한 뒤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한 변호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폴라로이드 사진 3장도 필요하지 않나요? 폴라로이드 사진이요? 콕스 형사는 증거 중에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지만 일단 그렇다고 대답한 뒤 함께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폴라로이드 사진들은 데이브 경관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찍었던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들은 이 사건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진 그 누구도 이 사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왜냐면 여지껏 마크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고 사진과 같은 것으로 대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 사진과 마크의 진술을 대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크가 최초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복도를 통과하여 부엌을 바라봤을 때 로저가 도나의 옆에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게 총을 쐈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졌다고 하였죠. 그러고 나서 다시 몸을 일으키면서 자신을 쳐다봤고 그대로 또 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도나의 머리 쪽에 위치한 상태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런 상태로 말이죠. 하지만 데이브 경관이 찍었던 현장 사진에서 보면 마크의 진술과 반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의 진술대로 보자면 도나의 머리 쪽에 발이 위치해 있어야지만 너무도 멀찍이 떨어져 있죠. 이건 현장을 조사했던 혈흔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에서 결정적인 모순을 찾아낸 것이었죠. 이렇게 증거를 조사하면서 여러 의문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로저의 커피 머그잔과 담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살인을 위해 온 거라면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까지 피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게다가 만약 로저가 정말로 살인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의 차 안에 있던 칼 한 자루와 손잡이를 전기 테이프로 감아놓은 타이어 렌치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대신 커피 머그잔과 담배를 가져와서 집안에 놓여있던 마크의 망치로 살해했다는 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저의 차 안에는 마크의 이름과 주소, 4시 30분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메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4시 30분은 약속 시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도나가 아닌 마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건 뭔가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쿵 하는 소음을 들었을 때 왜 그 소리가 들려오던 부엌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메인 침실부터 갔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의문들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형사들은 법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크의 셔츠에 있던 혈흔의 모양, 그가 로저를 쐈다고 주장한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탄피, 피해자들의 자세와 방향까지 어떤 것도 마크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점은 911 신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로저를 몇 초 간격으로 2번 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911 신고에서 들어보면 그는 한 번 발사한 것만 언급하였죠. Is the man still in your house? Yes, he's laying there on the floor with a bullet in his head. Did you shoot him? Yes, I shot him. He was killing my wife. 그리고 곧 911과의 통화를 끊었는데 아이가 울고 있다면서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크가 끊기 직전에 뒤에서 로저가 신음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었습니다. Lisa, my baby's crying. My baby's crying. I gotta go. I'll call you right back. 그리고 다시 교환원이 전화를 걸었을 땐 그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로저의 머리에 2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숨이 붙어 있던 로저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화를 끊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마크는 최초 진술에서 로저가 혼자서 끙끙거리다 결국 혼자 죽었다 라고 했다가 얼마 뒤엔 끙끙거리길래 망치로 로저의 가슴을 내려쳤었다 라고 번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상황이 너무도 긴박하고 충격적이어서 말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정황상 너무도 수상한 상태에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살인사건 직후 마크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나의 아버지는 사위가 슬픔에 잠긴 남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함께 산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크가 살인 중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고 말이죠. 장인어른이 울고 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곤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가 항상 집 문을 잠그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날 오후에만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도나의 아버지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기도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딸 한 명과 걔 친구를 그 집으로 데려가서 실제로 테스트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하실에서 러닝머신을 뛰었고 다른 한 명은 위층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테스트를요. 일부러 세게 넘어져서 크게 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을 땐 온통 러닝머신 소리 때문에 어떤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999년 12월 바트사와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스프링필드의 한 언론사가 바트사가 마크와의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에 기반하여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혈흔 전문가의 실험 결과에 기반하여 바트사는 로저가 아닌 마크가 이 살인의 주범이었으며 자신의 아내와 로저 모두를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경찰이나 바트사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증거들을 통해 그렇게 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크와 레베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레베카는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남편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녀는 전적으로 마크의 편에 서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모든 건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그녀의 바람대로 마크는 아무런 죄가 없었을까요? 한편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재조사하고 있던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살인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디에는 도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고 전 남친과 다시 만나서 미네소타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씨가 착했던 도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전 남친과는 연락을 끊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에는 이미 전 남친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라 그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나는 같은 여자가 아닌 남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마크에게 그 역할을 부탁하였습니다. 마크는 이 부탁을 승낙하였고 도나는 그의 현재 출장 중인 장소와 디엔의 집 중간 지점에서 만나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첫날부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함께 잠자리를 가진 것이었죠. 이후 불륜의 맛을 들인 둘은 하루에 두세 번씩 통화를 하였고 할 수 있을 때마다 호텔, 차, 각자의 집에서 만나 관계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배우자들은 함께 저녁 식사와 모임에 나가면서도 그 불륜에 대해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 불륜 동안 자신이 평생 동안 꿈꿔왔던 헌신적이고 친절한 남자가 마크라는 것을 알고 더욱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나가 로저를 그 벤택시에서 처음 만났던 날, 도나의 입장에선 꽤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 로저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트사에서 시작한 새로운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벤을 모으는 걸 매우 좋아하였죠. 그날 있었던 해프닝은 로저의 입장에선 평소와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저는 곧바로 마크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핵물리학자로 일하고 있던 그는 벌써부터 희생양을 찾고 있다가 아주 적절한 타겟인 로저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래서 먼저 도나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해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동료에게는 입양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도나가 만약 죽게 된다면 아기가 어떻게 될지와 같은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벤 사건이 있은 지 3일 뒤 마크는 디엔에게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바트사의 사장인 바니 레이 더피에게 전하여 그 운전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름을 물어보면서 그 운전기사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얘기하였죠. 하지만 더피는 마크의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거절하였지만 마크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로저는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 싶으니 마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당일 마크는 회사에서 디엔에게 전화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사랑할 거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디엔은 그렇다고 대답했죠. 이후 마크는 로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당시 로저의 룸메이트는 이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로저 해링턴인가요?
네, 저는 그날 차를 탔던 여성의 남편인 마크 윙어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네요. 좋아요. 그럼 4시 30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주소로 오세요. 마크는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때 정직 상태에 놓여있던 로저는 이 일을 해결하고 빨리 복직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3시 30분쯤에 마크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룸메이트와 다른 친구들에게 그날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떠난 로저 에링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범죄 현장 분석가들과 혈흔 전문가들에 따르면 로저가 도착한 뒤 집안에서 커피와 담배를 하면서 마크와 대화를 했을 것이고 이후 마크는 그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권했을 것이라 봤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시작하던 로저는 마크가 뒤통수에 쏜 총에 맞아 쓰러졌고 이 총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도나가 부엌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크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준비해놨던 망치로 그녀를 때려 죽였을 테고요. 이후엔 곧바로 911에 신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줄 알았던 로저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신음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알아챈 마크는 아기 핑계를 대고 끊어버리고는 총으로 한 발을 더 머리에 쏴버렸을 겁니다. 이건 다시 통화할 때까지 비어있던 시간에 이웃이 추가적인 총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기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된 스프링필드 경찰은 마크 윙어를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살인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로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죽이고 아내까지 죽인 뒤 모든 죄를 로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으로 말이죠. 2001년 8월 23일 마크는 자신의 직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곧이어 1급 살인 2건으로 기소되었고 판사는 그에게 1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는 절친에게 보석금을 내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친구는 거절하였습니다. 마크가 이렇게 체포되면서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저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그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로저의 가족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종결되었을 때조차 그의 가족들은 이 혐의가 사실이라고 믿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로저의 어머니는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것일 뿐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인 바바라 터커는 콕스 형사가 개입했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저는 꽤 험난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와 아내의 전 남편이 자기 소지품을 집 밖으로 버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저는 화가 났고 전 남편과 몸싸움을 하던 중에 콕스 형사가 나타나서 해산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아무도 저희를 믿으려 하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경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진 알아요. 좋은 이름과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집에 사는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를 보세요. 그들은 저희를 트레일러에 사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저는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공식 기록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로저가 우울하고 망상적이었지만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작된 마크의 재판에선 경찰이 수사 중에 심각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과오를 인정하였습니다. 혈액 증거를 버리고 마크에게 총을 돌려주고 범죄 현장 사진들과 망치와 같은 증거들을 마크의 변호사에게 넘겨준 것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시작한 수사는 매우 탄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크가 로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그를 쏘고 도나를 망치로 때려 죽인 다음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을 증명하려 하였죠. 그리고 레베카는 이 과정에서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이 진실을 꿰뚫어보고 남편이 무죄라고 편결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배심원단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3주간의 재판 동안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공개되었고 이후 13시간에 걸친 평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평의가 이어졌기에 검찰은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나와 로저가 살해된 지 6년 반 만인 2002년 5월 29일
배심원단은 마크에게 적용된 1급 살인 2건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배심원 중 한 명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죽이러 간다면 담배 한 갑과 커피를 가져가지 않고 살인 무기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배심원 대표는 전반적으로 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줬던 건 경찰이 수집한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라로이드 사진 3장이었죠. 순간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캐치했던 데이브 경관의 큰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선고 재판에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크는 수감된 뒤에 여러 차례 항소하였고 그중 한 번은 일리노이주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원심에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석방에 대한 희망은 없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당시에 꽤 왜소했던 모습에 비해 현재는 거의 100kg의 몸집에 문신까지 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심한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콘크리트 벽으로 된 깜빵에 머물면서 제대로 된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제자리 뛰기와 점프를 하는데 벽이나 침대에 부딪혀서 너무 아프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침대가 땀에 젖고 팔굽혀펴기를 바닥에서 하기엔 너무 더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크의 비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감된 지 4년이 지났을 때 동료 수감자인 테리 허벨을 고용하여 누군가를 살해하려다 적발되어 추가 기소를 받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디앤 슐츠와 보석금 지불 요청을 거부했던 절친인 제프리 겔만이었죠. 원래 계획은 테리를 시켜 겔만을 납치하여 가족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계획은 그냥 죽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앤은 납치하여 마크가 쓴 긴 진술서를 읽으면서 녹음하도록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 진술서는 자신이 한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 지어낸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게 완수된다면 결국엔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게 마크의 모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총 19장의 종이에 상세히 적어서 테리에게 주었는데 여기서 테리는 기가 막힌 행동을 했습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겨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선 이 살인 청부를 한 마크를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테리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더욱 편한 감옥으로 보내줄 테니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정보원으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테리는 도청기를 몸에 설치한 상태로 다시 마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술서는 마크가 작성한 게 맞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의 말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테리는 이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마크가 한 말 중에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기 문제가 있어. 내가 쓴 글들을 좀 봐봐. 내 필체로 적힌 이 모든 것엔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이익을 얻는 유일한 사람도 나야. 모든 건 날 가리키고 있어. 난 너와 함께 잡힐 거야. 내가 연루되지 않을 방법은 없어. 이건 마크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재판에 피고로 참여한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테리와 제 환상을 공유한 제 어리석음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수감된 뒤 제 판단력이 너무 흐려져서 기분 전환용으로 제 환상을 적어놓고 그런 다음 이 글을 테리의 손에 맡길 만큼 바보 같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모든 건 그냥 자신이 품고 있던 환상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하려던 건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판사는 곧이어 3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35년형이 더해지게 되었죠. 물론 마크는 또 다시 이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또 다시 패소하였습니다. 수감되어서까지 떠들썩하게 지내고 있던 마크와 대조적으로 레베카는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크와 도나의 딸인 베일리를 성심껏 키우고 있었죠. 게다가 마크와 공식적으로 이혼하였으며 자신과 자녀들의 성을 윙어에서 처녀 때 쓰던 성인 시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 이상 윙어와는 얽히고 싶지 않은 상징성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하였죠. 그리고 자기 아이들처럼 수감된 부모를 둔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크게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건 밖에 남겨진 아이들이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그녀의 선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멀리 하려고 했던 도나의 가족들과 다시 연락하며 지냈고 베일리의 삶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그럼 영원히 무죄이고 싶었던 끔찍한 계획살인마 마크 윙어의 사건 이야기는 이만 마쳐야겠군요. 오늘은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쇼킹TV의 진행을 맡은 톰슨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